안네의 일기, 안네 프랑크. 책 머리에. 이것은 훌륭한 책이다. 한 소녀가 쓴 이 책은 전쟁과 그 전쟁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내가 이제까지 읽은 평론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강하게 마음을 때린 것 중에 하나다. 네덜란드가 점령되어 있었던 2년간 나치의 눈을 피하면서 전쟁이란 무서운 외적 사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자기 자신들로부터 구속을 받으면서 부단한 공포와 고독 속에 살아 있었던 8명의 사람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를 묘사한 안내의 일기를 읽고 나는 전쟁이 가져다주는 최대의 악, 인간성의 타락을 역력히 보게 되어 전율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안내의 일기는 인간의 정신이 궁극에 가서는 숭고한 빛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있다. 안내의 일기 중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것은 그녀 자신의 묘사이다. 안내는 그 열정, 그 기지, 영지 및 풍요한 정조에 의해 감수성이 대단히 강했고 영리한 사춘기의 아이라면 쓸 것으로 짐작되는 부모와의 관계, 자의식의 발달, 성인에 대한 문제를 쓰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녀의 일기는 우리들 자신이나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또 그렇기 때문에 안내의 경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서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 안내의 죽음과 전 세계의 일에 우리들이 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나는 깊이 느낀다. 안내의 일기는 그녀의 훌륭한 정신과 이제까지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또 현재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을 찬양하기 알맞은 기념비다. 이 책은 우리들에게 풍요롭고도 유익한 경험을 부여해준다. 엘리노아 루즈벨트. 생일 1942년 6월 14일 일요일 6월 12일 금요일 나는 6시에 잠이 깼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일찍 일어나면 꾸중을 듣기 때문에 호기심을 억제하며 가만히 참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7시 15분 전에 마침내 견디다 못해 식당으로 갔더니 모르체가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7시가 조금 지나서 아빠와 엄마에게로 갔다가 거기서 거실로 가서 선물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맨 처음 나온 것은 일기장이에요. 제일 멋진 선물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장미꽃다발, 화분이 하나, 모란꽃 등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꽃 선물이 더 왔습니다. 아빠와 엄마로부터 여러 가지를 받았지만 많은 친구들로부터도 산더미같이 선물이 왔습니다. 그 중에는 힐데브란트가 쓴 유명한 사회 풍자 소설 검은 상자, 파티용 장난감, 많은 과자, 초콜릿, 퍼즐, 요셉 코헨의 네덜란드의 이야기와 전설, 데이지의 산의 휴일, 그리고 돈도 조금 있었습니다. 아이 좋아라. 얼마 뒤 라이스가 마중을 왔기 때문에 둘이서 학교에 갔습니다. 휴식 시간에 모두에게 비스킷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만두고 인사를 해야지. 당신과는 아주 사이좋게 지내기로 해요. 응? (1942년 6월 15일) 월요일. 어제 오후 집에서 내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명견 린틴틴이 출연하는 등대직이라는 영화를 보여주었더니 학교 친구들이 무척 기뻐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많이 모여서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가 장차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얼굴도 붉히지 않고 눈도 깜빡하지 않은 채 엄마에게 쓸데없는 상상은 관두세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리스 고센스와 산네 하우트만은 오래전부터 나와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후 나는 유대인 학교에서 조피드 발을 알게 되고부터 두 사람은 늘 함께였고 지금은 그녀가 나와 가장 친한 여자친구입니다. 리스는 다른 여자아이와 친해지고 산내는 다른 학교로 가고 거기서 새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1942년 6월 21일 일요일. 며칠 동안 일기를 쓰지 않은 것은 첫째, 자신의 일기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일기를 쓰다니 우스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일기를 쓴 적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또 누구에 대해서도 13살짜리 여학생의 고백 따위에 흥미를 느낀다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 문제가 안 되겠지요? 나는 쓰고 싶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나는 가슴속에 있는 것을 전부 털어놓고 싶습니다. 종이는 인간보다 참을성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조금은 우울한 어느 날 밖으로 나갈까 집에 있을까를 결정하는 것조차 귀찮아서 힘없이 턱을 괴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문득 이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이가 참을성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진실한 친구가 아닌 이상 잘난 척하며 일기라고 쓴 이 마분지 뚜껑의 일기장을 아무에게도 보일 생각은 없으니까 무엇을 쓰든 상관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내가 어째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가 하는 근본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내게 진실한 벗이 없기 때문입니다. 13살짜리 소녀가 이 세상에서 고독을 느끼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또 사실 그럴 리는 없을 것이므로 문제를 보다 확실히 해야겠군요. 나에게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16살인 언니가 있습니다. 나는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30명이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많은 남자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남자친구들은 나를 엿보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교실에서 거울을 이용해 내 모습을 비춰보려고 합니다. 내게는 친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훌륭한 집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장난을 치고 농담을 주고받을 뿐입니다. 나는 주위에 공통된 일 외에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은 조금도 친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난처한 일입니다. 아마 내게도 자신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나로선 이제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기를 쓰기로 한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친구들을 내 마음속에 이상적인 사람으로 그려두고 싶기 때문에 남들처럼 너무 노골적인 것을 일기로 쓰고 싶진 않지만 나는 이 일기장을 마음의 벗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키티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키티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데도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테니까 조금 싫긴 하지만 우선 나의 성장 과정을 간단히 쓰겠습니다. 나의 아빠는 36살 때 엄마와 결혼했습니다. 엄마는 25살이었습니다. 언니 마르고트는 1926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 태어났고 나는 1929년 6월 12일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1933년 독일에서 네덜란드로 이주를 했고 아빠는 그곳 트라피스 상회의 지배인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같은 건물에 있는 코른 상회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빠는 이 상회에도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친척들은 히틀러의 유대인 탄압 정책 때문에 독일에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938년 유대인 습격 사건이 일어나고부터 두 외삼촌은 미국으로 망명하고 외할머니는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73세였습니다. 1940년 5월부터 좋은 시대가 급격히 물러갔습니다.
첫째는 전쟁입니다. 이어서 항복을 하게 되고 독일군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들 유대인의 고난이 시작된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유대인을 탄압하는 포고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유대인은 가슴에 노란 별을 달아야만 했습니다. 유대인은 자전거를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유대인은 전차도 자동차도 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외에는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유대인의 상점이라고 쓴 곳에 한해서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자기 집 뜰에 나가서도 안 됩니다. 유대인은 극장, 영화관, 기타 일체의 공공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은 일반 스포츠 경기에도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은 그리스도교도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 학교에만 다녀야 합니다. 이 밖에도 유대인의 행동을 제재하는 수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겐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저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래도 생활해 왔습니다. 조피는 나에게 너는 금지되어 있지 않나 해서 뭐든지 하기를 겁내고 있구나 하고 자주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자유는 극도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참을만 합니다. 할머니는 194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내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1932년에 나는 몬테소리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초등학교도 거기였습니다. 그곳을 졸업하고 K 선생님과 헤어질 때 얼마나 슬펐던지 두 사람 다 울었습니다. 1941년에 나는 언니 마르고트와 함께 유대인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언니는 4학년이고 나는 1학년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4사람은 무사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현재로 옮기겠습니다. 1942년 6월 20일 토요일. 키티님, 당장 시작합니다. 지금은 무척 조용합니다. 엄마와 아빠는 외출하셨고 마르고트는 친구와 탁구를 치러 갔습니다. 나도 요즘 탁구를 자주 칩니다. 탁구를 치면 아이스크림이 무척 먹고 싶어집니다. 특히 여름에는 탁구를 치고 더워지면 대개 아이스크림 가게 델피나 오아시스로 갑니다. 그곳은 유대인도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들이 일주일 걸려도 다 못 먹을 정도로 많은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친절한 아저씨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린데도 남자친구 얘기를 하다니 틀림없이 당신은 놀라겠죠.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남학생이 자기 자전거로 같이 돌아가자고 해서 도중에 얘기를 하게 되면 10중 8구는 내게 열중해서 내게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참 동안 내가 그의 시선을 전혀 모른 채 하고 유쾌하게 페달을 밟고 있으면 물론 열은 식습니다. 만일 아빠의 허락을 받고 싶다는 말까지 하게 되면 나는 자전거를 기울여 일부러 가방을 떨어뜨립니다. 남학생은 도리가 없으므로 자전거에서 내려 가방을 주워줍니다. 그때 이미 나는 다른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일 순진한 편입니다. 이따금 입으로 키스하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팔을 잡으려고 하는 능글맞은 애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이런 때 나는 자전거에서 내려 함께 가기를 거절합니다. 아니면 모욕을 당하고 화가 난 듯한 얼굴을 하고 내 곁에 오지 말아요 하고 말해줍니다. 자, 오늘로써 친구가 될 상황은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또 내일 안내로부터 1942년 6월 21일 일요일. 키티님, 우리 반 아이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있습니다. 곧 학교에 직원 회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진급하고 누가 낙제할 것인가에 대해 별별 소문이 다 나돕니다.
미프 드영과 나는 뒷자리에 앉는 두 남학생 빔과 제크스의 일을 무척 재미있어합니다. 두 사람은 너는 진급할 거야. 아니 못할 거야. 아니 문제 없어. 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일요일의 용돈이 이 플로링이나 없어질 것입니다. 미프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해도 내가 화를 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한 학급의 4분의 1은 낙제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란 것은 세상에서 제일 멋대로인 인간이므로 아마 멋대로 진급을 시키겠지요. 나는 나와 여자친구들의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수학에는 별로 자신이 없지만 모두 어떻게든 진급하겠지요. 하지만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서로 격려하도록 해요. 나는 모든 선생님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전부 해서 9명인데 남선생이 7명, 여선생이 2명입니다. 나이 많은 수학의 캡틀 선생님은 내가 너무 제잘되기 때문에 내게 수다쟁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쓰라고 했습니다. 수다쟁이. 무엇을 쓰면 좋을까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든 쓰려고 노트에 장문 제목을 쓰고 그날은 되도록 제잘거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밤 다른 숙제를 마쳤을 때 문득 노트에 적어 놓은 장문 제목을 깨달았습니다. 만년필 끝을 씹으면서 큰 글씨로 말과 말의 간격을 잔뜩 벌려서 쓰면 누구든 뭔가 하찮은 것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수다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 큰일입니다. 나는 생각 끝에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명령받은 3페이지 분량을 다 쓰고는 기분이 무척 좋아졌습니다. 나의 주장. 수다를 떠는 것은 여자의 특성으로 나는 되도록이면 수다를 떨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엄마도 나 이상으로 수다쟁이이므로 나의 수다 증세는 낫지 않는다. 유전은 어쩔 도리가 없는가 보다.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캡틀 선생님은 내 장문을 보고 웃으셨지만 내가 다음 시간에도 여전히 제잘됐기 때문에 또 장문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못 고치는 수다병이란 것이었습니다. 캡틀 선생님은 이 2번째 장문에는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지만 3번째 수업에서 나의 수다를 도저히 견디지 못해 안내, 수다를 떤 벌로 제잘 네트르비르크 부인이 말합니다. 라는 장문을 써와요. 하고 말했기 때문에 학생 전부가 와 하고 웃었습니다. 쓸 얘기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도 별 수 없었으므로 웃었습니다. 나는 뭔가 다른 것, 전혀 새로운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시를 잘 쓰는 친구 산내가 시 형식으로 이 장문을 써주겠다고 해서 나는 펄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캡틀 선생님은 이 바보 같은 제목으로 나를 골려주려고 했지만 나는 그것을 역이용해서 선생님을 우리 반의 웃음거리로 만들어주려고 생각했습니다. 시는 완성되었습니다. 썩 잘 되었습니다. 그것은 3마리의 새끼 오리가 있는 엄마 오리와 아빠 백조의 얘기를 쓴 것입니다. 새끼 오리는 너무 수다를 떨었기 때문에 아빠에게 물려 죽습니다. 다행히 캡틀 선생님은 이 농담을 알았기 때문에 비평을 하면서 이 시를 우리 반 학생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 들려주시고 다른 반에 가서도 읽어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수다를 떨어도 꾸중하지 않았고 숙제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캡틀 선생님은 늘 그 시 얘기를 하고는 웃으십니다. 전차도 타지 못하는 유대인. 1942년 6월 24일 수요일. 키티님, 오늘은 찌는 듯한 더위입니다. 마치 몸이 녹을 것만 같습니다. 이 더위에 나는 어디를 가도 걸어가야만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차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절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나 전차는 유대인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사치품입니다.
우리들 유대인은 택시로 만족해야 합니다. 나는 어제 점심시간에 얀 루켄 스트라트 치과 의사에게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상당히 먼 곳입니다. 나는 오후에 교실에서 졸음이 왔습니다. 다행히 치과의 간호사는 대단히 친절한 사람으로 내게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나룻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요셉 이스라엘 안벽에서 떠나가는 작은 배가 있어 부탁했더니 곧 태워주었습니다. 우리들이 이처럼 고생하는 것이 네덜란드 사람들 탓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감사절 휴일에 자전거를 도둑맞았기 때문에 학교에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엄마의 자전거는 아빠가 그리스도교도의 집에 맡겨놓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휴가입니다. 앞으로 일주일이면 이 고통도 끝납니다. 어제 조금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자전거 예치장 앞을 지날 때 누군가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전날 밤 나의 친구 에반의 집에서 만난 미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듯이 내게로 와서 하리 골드베르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다소 놀라 도대체 무슨 볼일일까 하고 생각했지만 곧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 같이 가요. 라고 대답하고 나란히 학교로 갔습니다. 하리는 16살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화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에도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지요. 안내로부터 1942년 6월 30일 화요일. 키트님, 오늘까지 당신에게 편지를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목요일엔 하루 종일 친구와 함께 있고 금요일엔 집에 손님이 오고 해서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리와 나는 일주일 동안에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는 나에게 자기 얘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는 혼자 네덜란드로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벨기에에 계십니다. 하리에게는 환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나도 환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별로 영리한 아이는 아닙니다. 하리는 나를 만나고부터는 환희 앞에서 백일몽을 꾸고 있었음을 깨달은 듯합니다. 나는 그의 눈을 크게 하는 자극제 역할을 하는가 봅니다. 우리들은 서로 이용 가치가 있어요. 가끔 묘한 이용 가치가. 조피는 토요일 밤에 우리 집에서 잤지만 일요일엔 리스네 집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나는 무척 따분했습니다. 하리는 밤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후 6시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가 전화를 받으니 그는 여보세요. 나는 하리 골드베르크입니다만 안내 씨를 부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리, 나 안내예요. 아, 안내. 어떻게 지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잘 있어요. 미안하지만 사실은 오늘 밤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나 안내에게 꼭 할 얘기가 있어요. 10분 뒤에 그리로 가도 되겠어요? 네, 좋아요. 기다릴게요. 안녕. 안녕. 곧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살짝 매만지고 나서 창가에 서서 차분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 것은 당장 뛰어내려가서 그를 맞이하지 않고 그가 벨을 울릴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벨이 울리고 나서야 나는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뛰어들 듯이 들어왔습니다. 안내, 우리 할머니가 안내는 아직 어리니까 자주 불러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환희와 만나지 않겠어요. 왜 그래요? 환희와 싸웠어요?
아니, 싸운 게 아니야. 난 환희에게 우리 두 사람은 잘 맞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만나지 않는 편이 서로를 위해 좋을 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러나 환희가 우리 집에 오면 언제든지 환영하고 나도 환희네 집에서 환영받고 싶어요. 나는 처음에 환희가 다른 남자친구와 만나는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대해왔었는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환희에게 사과하라고 하지만 물론 나는 사과하고 싶지 않으니까 깨끗이 정리해버렸어요. 할머니는 안내보다도 환희와 만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난 두 손 들었어요. 노인들은 구식이어서 딱해요. 난 절대로 노인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없으면 곤란하지만 노인들 쪽에서도 어느 의미론 나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 난 수요일 밤엔 언제든지 시간이 있어요. 노인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표면상으로 목각을 배우러 가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유대민족 운동의 지표에 나가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 운동에 반대하시니까 이건 비밀이에요. 난 절대로 광신자가 아니지만 이 운동에 흥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복잡하니까 난 그만두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수요일이 내겐 마지막이야. 그때부터는 수요일 밤과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는 안내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할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하리가 나를 만나는 것을 반대하시잖아요. 몰래 그런 짓을 해선 안 돼요. 사랑은 수단을 발견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거리 모퉁이의 책방 앞을 지나자 거기에 피터 베셀이 두 소년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 안녕 하고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한 것은 몇 년 만입니다. 나는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하리와 나는 다음 날 저녁 7시 5분 전에 그의 집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1942년 7월 3일 금요일. 키티님, 하리는 어제 집으로 와서 우리 엄마와 아빠를 만났습니다. 나는 크림 케이크, 과자, 차, 비스킷 등 많은 것을 사두었지만 하리도 나도 언제까지나 딱딱하게 앉아있는 것이 싫어서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가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을 때는 이미 8시를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대단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8시 이후에 외출해 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앞으로는 8시 10분 전까지는 반드시 귀가하겠다고 약속해야 했습니다. 나는 내일 그의 집으로 초대되어 있습니다. 나의 여자친구 조피는 온종일 하리와 나와의 관계를 놀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연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무방하겠지요. 누구든 그런 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의 남자친구가 되고 보면 문제는 전혀 다른 듯합니다. 하리는 어느 날 밤 에바를 만나러 갔습니다. 나중에 에바가 내게 얘기하는데 하리는 환희와 안내 어느 쪽을 좋아하니? 하고 물었더니 그는 그건 에바가 알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날 밤은 그것뿐 두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그는 돌아갈 때 그럼 말하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안내예요. 안녕.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하고는 급히 돌아가 버리더랍니다. 하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거고. 언니 마르고트는 하리는 품위가 있는 애야. 하고 자주 말합니다. 나도 그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는 그 이상입니다. 엄마는 하리가 미소년이고 얌전하고 착실한 아이라고 무척 칭찬을 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이 모두 그를 좋아해서 대단히 기뻤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는 내 여자친구를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아빠의 말씀.
1942년 7월 5일 일요일. 키티님, 시험 성적은 지난주 금요일 유대인 극장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나의 성적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결코 나쁘진 않았습니다. 만점이 하나, 수학은 5점이고 6점이 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7점과 8점입니다. 가족들도 모두 기뻐해 주었습니다. 물론 나의 부모님은 다른 부모들과 달라서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거기다 행실이 나쁘지만 않다면 나중에 가서 뭐가 돼도 될 것이라는 주의여서 학교 성적이 좋건 나쁘건 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반대입니다. 성적이 나쁜 학생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나는 몬테소리 학교에 7학년에 남아 있어야 했지만 유대인 중학교에서 나를 받아준 것입니다. 입학할 때 교장 선생님은 나와 리스를 우리 집에서 부탁한 결과 조건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우리들이 열심히 공부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실망시키고 싶진 않습니다. 언니 마르고트는 여전히 훌륭한 성적입니다. 자기를 필요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든지 우울해지겠지요. 코프아이스 씨가 트라피스 상회를, 크라이렐 씨가 코룬 상회를 인수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 옆에 광장을 아빠와 함께 거닐고 있을 때 아빠는 어딘가 숨어 살 집으로 옮길 거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도대체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안내, 너도 알고 있듯이 우리들은 이미 1년 전부터 이웃집으로 식량과 의복들을 옮겨왔어요. 독일인에게 재산을 몰수당하지 않기 위해서지만 독일인에게 붙잡히는 것은 더욱 곤란한 문제야. 그러니까 그들이 잡으러 오기 전에 선수를 쳐서 미리 자취를 감추겠다는 거야. 하지만 아빠, 그럼 언제쯤요? 아빠가 무척 진지한 얼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아직 어린애니까 될 수만 있다면 고생 없는 시절을 보내야 할 텐데. 여기서 얘기는 중단되었습니다. 하느님, 비록 아빠의 염려가 실현되더라도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기를. 안내로부터. 압텔 하이스로 1942년 7월 8일 수요일. 키티님, 일요일부터 오늘까지 몇 해나 흐른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온 세계가 뒤집힌 듯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빠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어떻게 살아있느냐고 묻지 말아주세요. 당신은 알고 있을 테니까요. 일요일 오후에 일어난 일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후 3시 누군가 바깥문에 벨을 울렸습니다. 하리는 막 돌아갔고 나중에 다시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며 누워서 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벨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조금 뒤에 마르고트가 대단히 흥분하여 주방으로 와서 SS에서 아빠에게 호출장이 왔어요. 엄마는 아까 펜던 씨를 만나러 갔어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펜던 씨는 아빠의 회사 동료입니다. 나는 언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호출장,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강제 수용소와 쓸쓸한 감방을 생각했습니다. 아빠를 그런 곳에 보낼 수 있을까요? 물론 아빠는 가시지 않아요. 엄마는 우리들이 내일 압텔 하이스로 옮기는 것이 좋을지 어떨지 펜던 씨에게 상의하러 가셨어요. 펜던 씨네 가족도 우리와 같이 가니까 모두 7명이에요.
하고 마르고트는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말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다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아빠를 생각하니 말할 기력이 없습니다.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조제 요양소로 아는 노인들을 위문하러 가셨습니다.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더위와 긴장으로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하리다! 하고 나는 말했습니다. 문을 열면 안 돼! 하고 마르고트는 나를 말렸지만 엄마와 펜던 씨가 하리와 얘기하는 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렸습니다. 세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문을 꼭 닫았습니다. 벨이 울릴 때마다 아빠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르고트나 내가 살금살금 아래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마르고트와 나는 다른 방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펜던 씨는 엄마하고만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르고트와 둘이서 침실에 있었을 때 호출장은 아빠에게 온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도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마르고트는 아직 16살입니다. 이런 소녀를 정말로 혼자 데려가는 것일까요? 아니, 마르고트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아빠가 언젠가 숨어 살 집으로 옮기겠다던 말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숨는다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시내일까 아니면 시골일까? 살 곳은 집일까 아니면 움막일까? 이런 것을 물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난 도저히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르고트와 나는 각기 가장 중요한 것을 통학용 가방에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넣은 것은 이 일기장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컷하는 도구, 손수건, 교과서, 빗, 오래된 편지 등입니다. 숨으러 가는데 이런 것을 가방에 넣다니 미친 짓이라고 남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옷보다도 추억이 소중합니다. 오후 5시에 비로소 아빠가 돌아오셨기에 코프하이스 씨에게 전화를 해서 저녁 때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펜던 씨는 외출했다가 미프를 데리고 왔습니다. 미프는 1933년부터 아빠와 함께 일해온 관계로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녀의 남편 행크도 그렇습니다. 미프는 신발, 의복, 코트, 속옷, 양말 등을 가방에 챙겨서 저녁 때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나갔습니다. 미프가 가버리자 모두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다들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직은 덥고 모든 것이 무척 묘했습니다. 우리는 2층의 방 하나를 고우트 스미트란 사람에게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부인과 헤어진 30대의 남자로 이날 밤은 우리들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곁에 있는 것을 가라고 쫓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는 12시까지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11시에 미프가 남편 행크 펜 산텐과 함께 와서 미프는 신발, 양말, 책, 속옷 등을 가방에 챙기고 행크 씨는 우도색 큰 호주머니에 여러 가지 물건을 넣고 11시 반에 두 사람은 나갔습니다. 나는 몹시 지쳤기 때문에 이것이 내 침대에서 자는 마지막 밤이란 것을 알면서도 곧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 5시 반에 엄마가 깨울 때까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일요일만큼 덥지 않았고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들은 되도록 옷을 가져가고 싶은 욕심에 마치 북극에라도 가듯이 잔뜩 껴입었습니다. 우리들과 같은 처지의 유대인이라면 슈트케이스에 옷을 넣어 외출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겠지요. 나는 속옷을 2벌 입고 팬티를 3장이나 입은 위에 드레스를 입고 그 위에 스커트를 입고 자켓과 여름 코트를 입고 2켤레의 양말 위에 신을 신고 털모자를 쓰고 스카프를 목에 감고
우리들은 떠나기 전에 질식할 것만 같았지만 누구도 입을 열진 않았습니다. 마르고트는 통학용 가방에 교과서를 챙기고 자전거를 타고 미프를 뒤따라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물론 숨어 살 집으로 간 것이지만 그것이 어디쯤인지 난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7시 반에 모두들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내가 이별을 고한 것은 아기 고양이 모르체뿐이었습니다. 모르체는 어딘가 이웃집에 가더라도 귀여움을 받겠지요. 고우트 스미트 씨에게 쓴 편지에 고양이도 부탁해 두었습니다. 주방에는 고양이를 위해 살코기를 한 덩이 놓아두고 테이블은 아침 식사를 한 채 치우지도 않고 침대는 시트와 담요가 벗겨져 있었고 모든 것은 우리들이 당황스레 달아났다는 인상을 주었지만 그런 것은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들은 다만 여기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을 뿐입니다. 내일 계속해서 쓰겠습니다. 새로운 거처 1942년 7월 9일 목요일 키티님, 이리하여 아빠와 엄마와 나 세 사람은 여러 가지 물건을 터질 만큼 가득 담은 가방과 시장 바구니를 들고 비를 맞으며 걸어갔습니다.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가엾은 듯이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을 차에 태워주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의 표정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눈에 두드러져 보이는 노란 별표를 단 사람들을 태워줄 순 없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내게 얘기하기 시작한 것은 도로에 나서고 난 후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최대한으로 가구와 생활 필수품을 운반해내어 7월 16일까지 은신처로 갈 준비가 끝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호출장이 왔기 때문에 예정일보다 열흘이나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은신처의 준비는 아직 충분치 못하지만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신처는 아빠의 사무실이었던 건물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 3자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아빠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은 크라이렐 씨, 코프하이스 씨, 미프, 그리고 23세의 타이피스트 엘리포센 이렇게 4명뿐으로 모두 우리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버지 포센 씨와 두 소년이 창고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물을 설명하겠습니다. 건물 1층에 큰 창고가 있고 창고 입구 곁에 사무실로 들어가는 바깥문이 있습니다. 바깥문을 들어서서 조금 가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또 하나의 문이 있고 그 문에 불투명한 유리에 검은 글씨로 사무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곳이 가장 큰 사무실로 대단히 넓고 밝은 방입니다. 엘리, 미프, 코프하이스 세 사람은 낮에 여기서 일합니다. 그 옆에 금고, 옷장, 큰 찬장 등이 있는 어둡고 작은 방이 있고 또 그 안쪽에 작고 조금 어두운 제2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에 크라이렐 씨와 펜던 씨가 있었지만 지금은 크라이렐 씨만 있습니다. 복도를 통해 이 방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유리가 끼워진 문은 안에서만 열리게 되어 있고 밖에서는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크라이렐 씨의 사무실에서 석탄 창고 곁을 지나 긴 복도를 가면 복도 끝에 4층의 계단이 있고 그것을 오르면 이 건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전용 사무실이 있습니다. 비품은 검은색이 도는 고급품이고 바닥에는 리놀륨과 융단이 깔려 있고 라디오나 스마트한 전등 등 모든 것이 1급품입니다. 그 옆에는 가스 조리대와 물 끓이는 그릇이 딸린 넓은 주방이 있고 그에 잇따라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2층입니다. 나무 계단을 오르면 3층에 좁은 복도가 나옵니다. 이 복도 끝에 있는 네덜란드식의 경사가 급한 계단을 다 오른 곳에 앞길 쪽으로 창문이 나 있습니다. 복도의 오른쪽 문이 우리들의 은신처로 통하는 입구입니다. 이 회색의 소박한 문 안쪽에 이처럼 많은 방이 감추어져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겠지요. 문 앞에 계단이 하나 있고 그곳을 오르면 바로 은신처가 됩니다. 문을 들어서면 맞은편에 경사가 급한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왼쪽에 좁은 통로로 들어가면 프랑크가의 침실 겸 거실, 그 옆에 작은 방이 프랑크가의 두 딸의 침실 겸 공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을 들어서서 바로 오른쪽으로 세탁장과 화장실이 있는 창문이 없는 방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방에는 이 방으로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또 계단을 올라 문을 열면 운하에 면한 이처럼 낡은 집에 이토록 크고 밝은 방이 있었던가 하고 놀랄 정도의 방이 나옵니다. 이 방은 실험실로 쓰이고 있었던 덕분에 가스 스토브가 달려있고 또 세탁장도 있습니다. 이 방은 펜던가의 침실이며 식당 겸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복도를 겸한 작은 방이 피터 펜던의 방으로 쓰이겠지요. 이 밖에 큰 지붕 및 방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들의 훌륭한 은신처를 당신에게 소개했습니다. 안내로부터 1942년 7월 10일 금요일. 키티님, 지루하게 은신처의 설명을 듣고 따분했겠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어디에 안주하게 되었는지 당신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난 생각합니다. 얘기를 계속하자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우리들이 프린센 운하 거리의 은신처에 도착하자 미프가 황급히 우리들을 3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두가 들어가자 미프는 문을 닫았습니다. 자전거로 먼저 도착한 마르코트는 우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도 다른 방들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지저분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가재도구를 이 은신처로 운반하는 데 쓰인 마분지 상자가 방바닥과 침대 위에 쌓여 있었고 작은 방은 침구가 천장에 닿을 것만 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깨끗이 정리하고 저녁에 침대에서 자려면 곧 청소를 시작해야 했지만 엄마와 마르코트에겐 청소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쳐서 침대에 축 늘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슬펐던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는 마음이 착잡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빠와 나는 곧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온종일 상자의 짐을 풀기도 하고 옷장에 옷을 정리하기도 하고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리가 끝나자 마침내 파김치처럼 지쳐버렸습니다. 우리들은 그날 밤 깨끗한 침대에서 잤습니다. 이날은 하루 종일 따뜻한 음식을 먹지 못했지만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엄마와 마르고트는 피로와 긴장으로 식욕이 없었고 나와 아빠는 바빠서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화요일은 아침부터 모두 전날에 하다 남은 정리를 했습니다. 엘리와 미프는 우리들을 위해 배급을 타러 갔습니다. 아빠는 등화관제의 불완전한 곳을 고치고 우리들은 주방의 마루를 물로 닦는 등 하루 종일 바쁘게 지냈습니다. 우리들은 수요일까지 자신의 생활을 위해 일어난 큰 변화에 대해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수요일에야 비로소 당신에게 이 얘기를 하고 동시에 자신의 신상에 일어난 일, 앞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일을 생각해 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안내로부터 1942년 7월 11일 토요일. 키티님,
아빠와 엄마 마르고트 세 사람은 15분마다 시간을 날리는 웨스터 토렌의 시계 소리에 익숙치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익숙해졌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이 시계가 좋았습니다. 특히 밤에도 충실한 친구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당신은 자취를 감춘다 라는 것이 어떤 심정인지 알겠지요? 사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집에선 진실로 안정된 기분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싫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위기가 야릇한 하숙집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좀 엉뚱한 생각일진 모르지만 문득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이 집은 이상적인 은신처입니다. 조금 기울어져 있고 습기도 있지만 이처럼 쾌적한 은신처는 암스테르담의 어디에도, 아니 온 네덜란드를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방은 처음에는 벽에 장식도 없고 지독하게 살 풍경이었지만 아빠가 미리 영화배우의 사진과 그림 엽서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풀과 소를 써서 벽 전체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장식했습니다. 이것으로 벽이 훨씬 밝아 보입니다. 펜던 일가가 오면 지붕 밑에 창고에서 제목을 갖고 와서 벽과 방 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작은 선반을 2~3개 만들어야겠어요. 엄마와 마르고트는 조금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엄마는 어제 비로소 수프를 만들 정도로 기운을 차렸지만 아래층으로 놀러 갔다가 수프를 깜빡 잊어버려 콩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코프아이스 씨는 나에게 소년연감이란 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 4사람은 어젯밤 2층의 전용 사무실로 가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나는 누가 듣지나 않나 싶어 몹시 겁이 나서 아빠에게 3층으로 가자고 졸랐습니다. 엄마는 나의 심정을 이해하고 나를 따라 돌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웃 사람들이 우리들의 말소리를 듣거나 우리들의 행동을 보지는 않을까 무척 신경이 쓰입니다. 도착한 날에 곧 커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양도 품질도 무늬도 다른 여러 가지 천조각을 이어 아빠와 내가 엉터리로 꿰맨 것으로 커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것입니다. 이 예술품은 떨어지지 않도록 앞핀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은신처 오른쪽에 큰 회사 건물이 있고 왼쪽에는 가구 공장이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벽을 따라 전달됩니다. 마르고트가 악성 감기에 걸렸을 때 밤중에 기침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기침을 멎게 하는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나는 화요일에 펜던 일가가 옮겨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재미도 있고 즐거워지겠지요. 저녁 때나 밤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너무 고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단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자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발자국도 외출할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말로써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나는 발각되어 살해되지는 않을까 하고 무척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낮에는 속삭이듯 낮은 소리로 말하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용히 걸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래 창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킬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안내로부터.